이제 엄마 땅이랑 집 팔아서 반반 나누자. 새언니는 이제 우리랑은 끝이네. 그럼 남의 집 식객이었잖아. 그동안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그런데 새언니가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이 집 주인이 누군데? 식객 주제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어머니, 저는 정말 이 집에서 식객이었나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께 물어봤지만 영정 속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동과 재미를 담은 오디오 드라마입니다.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윤금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0이 된 몸이지만 하루 일과는 여전히 빡빡했죠. 먼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정리하고 혈압약과 당뇨약을 챙겨드렸습니다. 90살이 넘은 시어머니는 요즘 들어 거동이 더욱 불편해지셨지만 여전히 며느리 밥이 제일 맛있다며 금자가 해준 미역국 한 그릇을 다 비우셨어요. 금자는 20살에 결혼해서 바로 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꼬박 50년을 이 집에서 살았죠. 처음 시집 올 때 시어머니는 40살이었는데 키가 작고 야무진 분이셨어요. 며느리야, 이 집 며느리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다라며 엄격하셨지만 금자가 아프면 밤새도록 간병해 주시는 따뜻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금자가 첫째 아이를 유산했을 때가 기억났어요. 그때 시어머니는 내가 잘못 가르쳤나라며 자책하시더니 한 달 내내 금자 대신 새벽 일을 다 하셨거든요. 며느리야, 아이는 또 생기는 거다. 몸부터 추스르 자라고 하시며 매일 삼계탕을 끓여주셨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결국 둘째도 셋째도 얻지 못했지만 시어머니는 한 번도 그런 얘기로 금자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을 모시며 농사도 짓고 제사도 챙기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재주가 좋아서 김치며 장아찌 담그는 법을 금자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이 집 김치 맛은 3대째 내려오는 비결이 있다며 자랑스러워 하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배웠지만 나중에는 우리 며느리가 담근 김치가 더 맛있네라고 하시며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셨거든요. 남편이 20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도 시어머니는 금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금자야, 우리 둘이서라도 잘 살아보자. 아들놈이 많이 미안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며 오히려 금자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때 금자는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어머니 혼자 남겨둘 수 없어서 그냥 그 집에 남았습니다. 갈 곳도 마땅치 않았고 시누이들도 엄마는 새언니가 해드리는 밥만 드시잖아라며 당연하게 여겼거든요. 아침을 드린 후 금자는 동네 가사도우미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몇 집을 돌며 청소와 빨래를 해주는 일이었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생활비를 보태야 했거든요. 시어머니 병원비며 집 관리비며 온갖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가사도우미 일로 벌어오는 돈은 한 달에 150만 원 남짓이었지만 금자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습니다. 처음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할 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남의 집 가서 일한다니까 창피하다고 하셨지만 나중에는 우리 며느리 덕에 이 집이 굴러간다며 고마워하셨어요. 특히 금자가 일하는 집에서 음식을 싸주면 어디서 이런 좋은 음식을 얻어왔냐며 기뻐하시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오면 시어머니께서 드신 점심상을 치우고 밭에 나가 채소를 돌봤어요. 무와 배추, 상추와 고추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해지기 전까지는 금자와 함께 밭일을 하셨는데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 정성을 들인 만큼 자라고
사랑으로 키운 만큼 열매를 맺어준다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요즘에는 시어머니가 베란다에 앉아서 금자가 반이라는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금자야, 무는 좀 더 띄엄띄엄 심어야 잘 큰다며 조언해 주시기도 했죠. 그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면 금자는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금자는 오늘도 시누이들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큰 시누이 정숙이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새언니, 요즘 시골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우리 동네 부동산에서 그러던데라고 말했어요. 작은 시누이 정미도 맞아. 나도 시장에서 들었는데 평당 가격이 작년보다 2배는 올랐다던데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금자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그저 그런가 보네요 라고만 답했어요. 시누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집도 언젠가는 정리해야 할 일이고 부동산 이야기도 가족끼리 나누는 평범한 대화라고 여겼습니다. 명절이면 시누이들은 새언니 덕에 우리 엄마 웃음꽃이 피었네라는 말을 했지만 그 말 뒤에 이어지는 대화는 늘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언제쯤 정리하면 좋을까 같은 이야기들이었어요.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금자는 창밖의 감나무를 바라봤습니다. 50년 전 시집 올 때부터 그 자리에 있던 감나무였어요. 시어머니는 이 감나무는 시아버지가 심으신 거다. 매년 가을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감을 따러 온다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금자도 그 감나무 아래서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빨래도 널고 수많은 추억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시누이들의 전화가 잦아지고 부동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변해가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금자는 그런 생각을 털어버리려 했습니다. 지레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시어머니도 계시는데 가족들이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건 그로부터 보름 후였습니다. 평소보다 식사량이 줄더니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금자야, 고생 많았다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말이죠. 금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가족이자 동반자를 잃은 슬픔이었거든요. 장례식장은 동네에서 가장 큰 곳으로 정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어머니 장례는 제대로 해드려야 한다며 나섰거든요. 정숙이는 새언니는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라고 했지만 금자는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를 돌보고 싶었어요. 빈소 정리부터 조문객 맞이까지 손수 챙겼습니다. 장례 첫날 밤 금자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밤새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죠. 그동안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 며느리 된 이상 이 집 사람이다라고 하시던 말씀, 아이를 잃었을 때 함께 울어주시던 모습,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 둘이서라도 잘 살자고 다독여주시던 따뜻한 손길까지요. 이튿날 저녁이 되자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인망이 두터운 분이셨거든요. 마을 부녀회장도 하시고 어려운 집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우시는 분이었으니까요.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어머니 참 좋은 분이셨는데 며느리 복이 있으셔서 말년에 편안하셨겠어요라며 금자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갈수록 금자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들의 행동에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숙이와 정미가 자꾸 귓속말을 나누더니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장례식장에서 그런 행동이 적절한가 싶었지만 슬픔에 잠긴 금자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새벽 3시경이었어요. 금자는 제단에 향을 꽂으러 갔다가
재단 꽃장식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조문객들의 대화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 시누이들의 목소리였거든요. 언니, 이제 엄마 땅이랑 집 팔아서 반반 나누자. 올케는 이제 우리랑은 끝이네. 정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금자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럼 남의 집 식객이었잖아. 그동안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정숙의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 말은 칼처럼 금자의 가슴을 찔렀어요. 부동산에서는 평당 80만 원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집까지 합치면 5억은 나올 거야. 맞아. 올케한테는 적당히 얼버무리고 우리끼리 처리하자. 어차피 법적으로는 우리가 상속받는 거니까. 금자는 꽃향기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서도 숨소리조차 삼킨 채 서 있었습니다. 5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시누이들이 평소에 새언니 덕에 엄마가 건강하게 잘 지내시네라고 말할 때도 속마음은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언니가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이 집 주인이 누군데? 식객 주제에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시누이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금자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재단 옆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이 금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상하게 웃고 계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이 집에서 식객이었나요? 마음속으로 시어머니께 물어봤지만 영정 속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만 지으시고 계셨죠. 금자는 휘청이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더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금자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시누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죠. 장례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자는 밤새 뒤척이며 꽃장식 뒤에서 들렸던 그 대화를 되새겼어요. 남의 집 식객, 그동안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라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50년을 한 가족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시누이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이었구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금자는 마지막 날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내드리는 게 먼저였거든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마지막 상차림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나물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차렸죠. 고사리 나물, 도라지 무침, 시금치 나물까지 하나하나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춰 간을 맞췄습니다. 시누이들은 금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어젯밤 대화를 들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새언니가 이런 일은 역시 잘해라며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금자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일방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발인을 앞두고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형제분들과 조카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어요. 동네 할머니들은 금자야,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했다. 하늘에서 지켜보실 거야 라며 금자의 손을 잡고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인 시누이들로부터는 그런 위로의 말 한마디 듣지 못했어요. 장지에서 돌아온 후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금자는 말없이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걸었던 동네 길들이 지나갔어요. 저기는 함께 장 보러 다니던 시장, 여기는 병원 갈 때마다
지나던 버스 정류장이었죠. 시어머니는 걸을 때마다 금자야, 이 동네도 많이 변했다. 우리가 처음 왔을 때는 논밭뿐이었는데라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셨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본격적인 뒷정리가 시작됐어요. 조문객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빈 그릇들을 정리하는 일이 남았거든요. 금자는 부엌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구나 하는 실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시어머니가 금자야, 그릇은 찬물에 먼저 담가놨다가 설거지해야 깨끗해진다고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니 더욱 적막감이 느껴졌어요. 시누이들은 거실에 모여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금자는 부엌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며칠도 안 된 상황에서 그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금자에게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 어머니도 편히 가셨을 거야. 정수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집 정리는 언제부터 시작할까? 부동산에서 빨리 하면 좋은 값에 팔 수 있다고 하던데. 정미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시어머니 장례를 마친 지 몇 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벌써 집 정리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금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갖고 온 집을 돈으로만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서글펐어요. 그때 정숙의 남편이 그런 이야기는 49제라도 지낸 후에 하는 게 어떨까? 라고 말했지만 시누이들은 요즘 누가 그런 걸 다 지켜? 라며 웃어넘겼어요. 그 웃음소리가 금자의 귀에는 시어머니를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통을 중시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런 분의 장례를 치른 당일에 이런 말을 한다니 너무 야속했어요. 금자는 접시를 닦던 손을 멈췄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참아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고 올라왔거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도, 식객이라는 말에 받은 상처도, 그리고 장례가 끝나자마자 집 처분 이야기를 하는 시누이들에 대한 분노도 말이죠. 아, 그리고 올케한테는 언제 얘기할까? 적당히 시간 주고 나가라고 해야지. 정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뭘 얘기해? 그냥 한 달 정도 주면 되지. 어차피 갈 데도 없을 텐데. 정숙의 대답에 금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는데 이제 와서 쫓겨나듯 나가야 한다는 말을 들으니 억울함이 솟구쳤습니다. 금자는 그릇을 놓고 거실로 향했어요. 시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나는 평생 식객이었지. 금자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거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새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정숙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금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상태였어요. 그동안 살게 해준 은혜, 오늘로 다 갚고 나갈게요. 금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시누이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바뀌었어요. 이제 됐어요. 50년 동안 남의 집에서 밥하면서 식객으로 잘 살았네요. 금자는 허리에 두르고 있던 앞치마를 풀어서 식탁 위에 던졌어요. 50년 동안 둘러온 앞치마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듯이 말이죠. 그 순간 금자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을 토해낸 것 같았거든요. 앞치마를 던지고 방으로 들어간 금자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거실에서는 한동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점차 조용해졌어요.
시누이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반항해 본 적 없는 금자가 갑자기 폭발했으니까요. 금자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리해둔 유품들이 한쪽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한복과 일상복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껴 쓰시던 화장품과 장신구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가 가장 아끼시던 비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중에 손자 며느리한테 물려줘야 한다고 늘 말씀하시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금자에게는 아들도 없고 손자 며느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집에서 50년을 살았을 뿐이죠. 시어머니는 그런 금자를 늘 안쓰러워하셨어요. 금자야, 아이가 없어도 우리가 가족이지 뭐라며 위로해 주셨지만 시누이들에게는 그런 것조차 금자가 이 집에 머물 이유가 되지 못했나 봅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새언니 나야. 정숙이. 큰 시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금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새언니, 문 좀 열어줘. 우리가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정숙이는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금자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이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누이들도 내일 다시 와서 정리하자며 떠나는 모양이었습니다. 금자는 창가에 앉아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마음은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 방에서도 따뜻함을 느꼈는데 이제는 을씨년스럽기만 했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보니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결혼식 사진, 시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렸죠. 금자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서 옷가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필요는 없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금자에게는 소중한 물건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이불 한 채, 평상복 몇 벌,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 사진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결혼 사진을 보니 20살 때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순진하고 희망에 가득 찬 모습이었죠. 그때는 시집 가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사랑받으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그랬어요. 시어머니도 자상하셨고 남편도 다정했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누이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고 명절 때마다 새언니는 언제 소식 들려줄 거야? 라는 말에 위축됐어요. 시어머니만큼은 금자를 감싸주셨지만 그것조차 시누이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일이었나 봅니다. 엄마가 너무 새언니만 편든다는 불만이 점점 커져갔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시누이들은 이제 새언니도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라고 넌지시 말했지만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우리 가족이야라며 막아주셨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금자는 눈치를 보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사 도우미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오고 집안일은 물론 농사까지 도맡아 했죠. 그렇게 20년을 더 살았는데 결국 시누이들에게는 식객에 불과했다는 말을 듣게 된 거였어요. 금자는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와 얼굴을 스쳤어요. 마당의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선 내가 식객이었네. 금자는 중얼거렸어요. 5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자신은 결국 남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혈연이 아닌 이상 진짜 가족이 될 수는 없는 건가 봅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금자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누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떠나야 했어요. 어색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도 굽신거리며 사과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금자는 평소 아껴둔 적금 통장을 꺼냈습니다.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당분간 살아갈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역 근처에 작은 원룸을 구해서 홀로 살아보기로 말이죠. 해가 떠오르자 금자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살아온 집이지만 이제는 남의 집이니까요. 마당의 감나무만이 금자를 배웅하는 듯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역으로 가는 길에 부동산 중개소가 보였어요. 금자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어떤 집을 찾으세요? 젊은 공인중개사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역 근처에 작은 원룸 하나요. 혼자 살 집이요. 금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만의 공간에서 눈치 보지 않는 인생을 시작해 보려고 했어요. 작은 원룸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역 근처 오래된 빌라 2층에 있는 15평 남짓한 방을 얻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죠. 예전 집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밤이면 적막감이 밀려왔고 혼자 먹는 저녁이 유난히 쓸쓸했어요. 50년 동안 누군가를 돌보며 살아온 삶이 갑자기 바뀌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죠. 그래도 시누이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사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원룸 근처에는 작은 시장이 있었어요. 금자는 그곳에서 혼자 먹을 만큼의 식재료를 사면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은 어르신 혼자 사세요? 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금자는 네, 편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만 답했어요. 자세한 사연을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사도우미 일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일하던 집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버스로 다닐 수 있었어요. 일하는 집 아주머니들도 금자가 이사했다는 사실만 알았지 구체적인 사정은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혼자 사시는데 오히려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라며 격려해 주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금자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정숙이었어요. 한 달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를 하니까 이상했습니다. 한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새언니, 나 정숙이야.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금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새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유언장에 언니 이름이 있다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금자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시장 한가운데서 주저앉을 뻔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집을 언니한테 물려준다고 되어 있다는 거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정숙이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금자는 그 자리에서 멍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하물며 자신에게 집을 물려준다는 내용이라니 꿈만 같았어요. 새언니, 지금 당장 변호사 사무실로 와. 주소 보내줄게. 정숙이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금자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걱정스런 눈으로 바라봤지만 금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내 중심가에 있었어요. 금자가 도착했을 때 시누이들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정숙이와 정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르신이 윤금자 씨죠? 변호사가 금자를 확인하고 나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인이 되신 어머님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정식으로 공증받은 문서예요. 유언장에는 시어머니의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김순덕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긴다.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과 땅은 며느리 윤금자에게 물려준다. 며느리는 50년 동안 나를 친어머니보다 더 극진히 모셨고 이 집을 지켜왔다. 내 친딸들보다 더 가족다운 가족이었다. 금자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이건 말이 안 돼. 정미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이런 유언장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요.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작성일자를 보시면 작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오셔서 공증을 받으셨어요. 정숙이가 유언장을 뺏어들고 읽어봤습니다. 그러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상해. 어머니가 이런 걸 혼자 할 뿐이 아닌데. 고인께서는 정신이 매우 또렷하셨습니다. 유언의 내용도 구체적이고 명확했어요. 변호사의 설명에 시누이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유언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숙이가 갑자기 금자를 노려봤어요. 새언니, 설마 어머니를 속인 건 아니지? 그 말에 금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엄마가 갑자기 이런 유언장을? 정미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금자를 바라봤어요. 마치 금자가 시어머니를 깨어서 유언장을 쓰게 했다는 듯이 말이죠. 변호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고인의 의사가 명확히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어머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어요. 정숙이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변호사 비용으로 쓰신 것 같은데 누가 어머니를 변호사 사무실에 데려갔는지 알고 계세요?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건 고인께서 혼자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금자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어요. 시누이들이 마치 자신이 시어머니를 속여서 유언장을 쓰게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새언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야? 정미가 다시 한번 물었지만 이번에는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들어 있었어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신다는 말씀도 안 하셨고요. 금자는 억울한 마음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정말 집을 혼자 차지할 생각이야? 정숙이의 말에 금자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시누이들과 이렇게 대립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괜히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고 혼자 살아. 정미가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집 정리해서 받은 돈을 나눠주면 되잖아.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금자의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뜻까지 무시하라는 말이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금자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시누이들은 생각해보라며 금자를 남겨두고 먼저 떠났어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금자가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금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니면 시누이들 말대로 포기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거든요.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에
금자는 시어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작년 가을 시어머니가 갑자기 금자야, 나 혼자 시내 좀 다녀와도 될까? 라고 하시던 날이 생각났어요. 그때 금자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니야, 혼자 갈 일이 있어라며 고집을 부리셨죠. 그날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가셨는데 그때 변호사 사무실에 가신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 시어머니가 금자야, 네 덕에 우리 집안이 굴러간다고 하시면서 금자의 손을 꼭 잡으셨던 일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평소에 하시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원룸에 도착해서도 금자는 마음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유언장 내용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 친딸들보다 더 가족다운 가족이었다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특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시누이들의 차가운 시선과 협박 같은 말들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정수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새언니 생각해봤어?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하자. 금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에 가본 동네는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금자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정수기와 정미가 이미 와 있었어요. 둘 다 평소보다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고 얼굴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새언니 앉아. 정수기가 자리를 권했지만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없었어요. 우리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엄마 유언장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 정미가 직설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나이가 많으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셨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새언니도 엄마한테 뭔가 영향을 준 게 아닐까? 금자는 그 말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무슨 영향을 줬다는 거죠? 전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새언니가 이득을 보는 일이잖아. 이상하지 않아? 정수기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금자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봤어. 집은 우리가 정리하고 그 돈을 새언니한테도 일부 나눠주는 거야. 어때? 금자는 시누이들의 제안을 들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이기적으로 보였거든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집을 물려주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 뜻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금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시누이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새언니, 진짜 그럴 거야? 우리가 이렇게 좋게 말하는데? 정미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들어 있었어요. 새언니도 알잖아. 어머니 재산은 원래 우리가 상속받아야 하는 거야. 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수기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재산을 다 물려준다는 게 말이 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금자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싸움이 두려웠지만 시어머니의 뜻을 무시하는 건 더 마음이 아팠거든요. 저도 어머니와 딸처럼 50년을 살았어요. 그 세월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금자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언니가 우리 가족이었던 건 맞지만 그래도 혈육과는 다르잖아. 정미의 말에 금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혈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곁에 있었는데요.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쳐다볼 정도였어요. 새언니, 목소리 좀 낮춰. 정수기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금자는 이미 감정이 북받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 병원에 누가 모셔갔어요? 밤새 간병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이제 와서 재산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시누이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금자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때 카페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손님들,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금자는 그제야 자신이 목소리를 높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금자가 일어서자 정숙이 팔을 잡았어요. 새언니, 아직 얘기 안 끝났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시어머니 뜻대로 하겠어요. 금자는 정숙이의 손을 뿌리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누이들이 뭔가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금자는 원룸 근처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그곳 사장 박미영은 금자보다 몇 살 어렸지만 늘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금자 언니, 오늘 좀 안 좋아 보이세요. 무슨 일 있어요? 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자는 그동안 혼자 고민했던 일들을 털어놓았어요. 어머, 그럼 법률 상담 받아보세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미영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해주는 곳이에요. 언니 같은 분들 많이 도와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금자는 미영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밤 금자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나니 오히려 편해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니 덕에 우리 집안이 굴러간다던 말씀이 이제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었습니다. 미영이 알려준 법률 상담소는 시청 근처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시민을 위한 법률지원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금자는 며칠 동안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서 그곳을 찾았습니다. 처음 변호사 앞에 앉았을 때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시어머니가 니 덕에 우리 집안이 굴러간다고 하시던 말이 자꾸 떠올라 힘을 냈어요. 담당 변호사는 이연주라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인상의 차분한 말투로 금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윤 금자님, 유 원장이 정식으로 공증받은 것이라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해도 윤 금자님께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연주 변호사의 말에 금자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 저는 싸우는 게 무서워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다투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금자님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마지막 뜻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변호사의 말에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가 왜 자신에게 집을 물려주셨는지 그 뜻을 생각해 보니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 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어요. 유 원장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변호사의 예상대로 일주일 후 정말로 소송장이 날아왔습니다. 정숙이와 정미가 유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다며 유 원장 작성 당시 정신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자는 소송장을 받고 한동안 멍했어요. 정말로 법정에서 시누이들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연주 변호사는 금자를 격려해줬습니다. 금자님, 걱정 마세요. 시어머님이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 정신이 또렷하셨다는 증거들을 저와 함께 모아보시죠. 변호사는 먼저 시어머니를 담당했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정기검진을 받으셨고 인지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료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또한 유언장을 작성한 변호사도 고인이 매우 또렷한 정신 상태였다고 증언해 줬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어요. 시누이들은 변호사와 함께 반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을 가족으로 지낸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 앉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시누이들의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고인은 말년에 건망증이 심해졌고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고인을 돌보면서 심리적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자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시어머니를 압박했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이번에는 금자 측 변호사인 이현주가 반박했습니다. 고인의 의료 기록을 보면 인지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언장 내용을 보면 고인이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작성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다시 읽어줬습니다. 며느리는 50년 동안 나를 친어머니보다 더 극진히 모셨고 이 집을 지켜왔다. 내 친딸들보다 더 가족다운 가족이었다. 이 문장에서 고인의 명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시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고인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셨나요? 정숙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갔습니다. 피고는 어떠했나요? 매일 함께 살았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을 남겼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담당했던 의사가 출석해서 증언했어요. 환자분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정신이 매우 또렷하셨습니다. 며느리분과 대화하는 모습을 봐도 인지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동네 이웃들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금자 씨가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셨는지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친딸보다 더 효부였죠. 시어머니도 늘 우리 며느리 덕분에 산다고 하셨어요.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증인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금자는 눈물이 났어요. 자신이 그동안 한 일들을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시누이들의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혈연관계에 있는 친딸들을 제쳐두고 며느리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현주 변호사의 최종 변론이 더 설득력 있었어요. 재산 상속은 혈연관계가 아니라 고인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고인은 50년 동안 자신을 돌봐준 며느리에게 마지막 감사의 뜻을 표현하신 거예요. 마지막 재판날 판사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유언자의 정신 능력에도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금자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자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걸 확신했어요.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의 최종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들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금자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정숙이 금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새언니, 이제 만족해?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시어머니 뜻을 따른 것뿐이에요. 금자의 대답에 정숙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돌아섰습니다. 이현주 변호사가 금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금자님, 수고 많으셨어요. 시어머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금자는 법정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선가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이제 떳떳하게 살겠어요 라고 마음속으로 인사드렸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기념비적인 날이기도 했죠. 법정에서의 승리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금자는 다시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왔어요.
50년을 살았던 집이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집이 된 거였거든요. 시누이들은 판결 이후 연락을 끊었지만 금자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첫날 밤 금자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동안 문을 닫아둔 채로 두었던 방이었어요. 시어머니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빗과 화장품들, 옷장 속의 한복들, 그리고 머리맡에 두셨던 성경책까지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금자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어머니가 저를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신 걸 이제야 제대로 알았어요. 앞으로 이 집 잘 지킬게요. 다음 날부터 금자는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라 곳곳에 손볼 곳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일이 즐거웠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었거든요. 거실 벽지를 밝은 색으로 바꾸고 오래된 가구들도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특히 마음에 드는 건 마당이었습니다. 감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푸른 잎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가꾸던 텃밭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심고 매일 물을 주며 돌봤어요. 혼자 하는 일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동네 이웃인 최순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금자야, 집에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지? 아니에요, 할머니. 할 일이 많아서 바빠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동네에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펜션 찾는 일이 많아졌어. 금자네 집도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민박이라도 해보면 어떨까? 순자 할머니의 제안에 금자는 깜짝 놀랐어요. 민박이라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해? 금자가 음식 솜씨도 좋고 집도 깨끗하게 잘 치우잖아. 게다가 마당도 넓고 얼마나 좋아. 순자 할머니의 말에 금자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혼자 살기에는 집이 너무 넓기도 했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금자는 민박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방 2개를 정리해서 손님용으로 꾸몄어요. 이불과 베개도 새로 사고 작은 냉장고와 전기포트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는 금잔의 민박이라는 작은 간판을 걸었어요. 첫 번째 손님은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였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시골 체험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했어요. 금자는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줬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들을 만들어서 차려드렸죠. 와, 정말 집밥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젊은 아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음식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50년 동안 배운 거라 자신 있어요. 금자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요리 실력이 이렇게 인정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손님들은 이틀 머물면서 금자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털어놓기도 하고 시골 생활의 여유로움을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금자는 그런 손님들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저희 꼭 다시 올게요. 정말 편안했어요. 젊은 부부가 떠나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금자는 그들을 배웅하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민박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금자의 일상도 활기를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온 직장인들, 가족 단위 여행객들, 심지어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금자는 각각의 손님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마당에서 기르는 채소들이 인기였어요. 손님들이 직접 따서 먹을 수 있게 해주니까 아이들이 특히 좋아했거든요.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에게는 흙을 만지고 채소를 키우는 경험이 신기했나 봅니다. 어느 날 저녁 금자는 마당에 앉아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감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평온했습니다. 그때 문득 시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 저 이제 제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금자는 시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장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삶은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마을 어르신들과도 관계가 좋아졌어요. 이제는 동네 모임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찬도 나눠 먹고 텃밭 가꾸는 방법도 서로 알려주며 웃는 일이 많아졌어요. 금자야, 요즘 정말 밝아졌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 순자 할머니가 말했을 때 금자는 거울을 봤어요. 정말로 얼굴이 환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시누이들의 그림자에 가려져 살지 않는 자유로운 모습이었어요. 재단 꽃장식 뒤에서 들렸던 그 대화는 역설적으로 금자를 자유롭게 만든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상처가 결국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된 거였어요. 금자는 이제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으로 지켜낸 집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가며 말이에요. 감나무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금자는 시어머니가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로 행복한 날들이 시작되었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댓글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